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하는 내내 제 수업은 언제나 토론 수업입니다.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토론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돼요. 그런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,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좀 잘못되어 있다. 왜 TV에서도 토론 뭐 하는 걸 이렇게 한두 번 보셨을 텐데, 그 토론에 임하는 분들의 그 태도를 좀 한번 보셨어요? 아주 결연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?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겠다. 이게 토론의 목표입니다. 서양에서 디스커션은 상대를 제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, 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. 근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?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다듬어가는 게 그게 토론이에요. 그러려고 하는 행위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장에 들어가서 기어코 상대를 제압해야 되니까 상대의 말꼬리를 잡아야 되고, 그리고 조금 안 되면 목소리 높여가지고 소리 질러야 되고 욕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느라고 1시간을 토론하고 나도 배운 게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. 계속해서 내 생각만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고요. 어떻게 하면 저놈을 궁지에 몰아넣나 뭐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요. 사실은 이 이유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토론이라는 걸 배워보지 못했어요. 그죠?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토론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? 서양에, 적어도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요, 미국의 초, 중, 등, 고등학교의 교육 거의 다 토론으로 합니다. 거기다 이제 대학에 와서도 토론을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토론이 몸에 배 있는 거죠.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나라예요. 몇몇 학자들이 토론 하니까 논쟁, 영어로 디베이트는 우리가 논쟁이라고 번역하잖아요. 그 논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 같다.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토의라고 하자. 그러면 좀 얘기하는 분위기지 않느냐. 그런 얘기도들 하시는데,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토자가 잘못됐더라고요. 저 한자 토자가 두드릴 토예요. 때릴 토.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상대 두들겨 팰 생각만 하고 덤벼드는 거죠. 이게 잘못됐구나. 그래서 토자를 빼고,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쓰던 말이 있더라고요. 수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썼잖아요. 수의라는 말이 괜찮기는 한데요, 저 수의의 의자에 한자로 보면 재밌는데요, 말씀언변에 의로울 의자잖아요. 저 의로울 의자가 따지고 보니까 전쟁 때 창에다가 양의 머리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러는 그거를 형상화한 거래요. 그 양의 머리를 왜 꽂았을까? 그거는 신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하는 거랍니다. 그리고 신에게 이렇게 이제 받들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신에게 답을 묻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. 그건 좀 디스커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건 신에게 답을 묻는 건 위에서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거고, 디스커션이라는 건 바텀업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숙의보다는 숙론이 더 좋을 것 같다는, 말씀언변에 저 윤자가 두루두루 구른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친다는 표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토론이란 말보다 숙론이란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(1990년)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대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무렵이었답니다.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때랍니다.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때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거죠. 통치를 하고 있는 백인들은 만델라가 나오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텐데 과연 우리가 안전할까 이런 걸 걱정하고 있고,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드디어 우리의
영도자가 나온다. 우린 뭔가를 해야 된다. 이래서 이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답니다.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혼란 속에서 이른바 지도자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몽클레어 컨퍼런스라는 곳에 모였답니다.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토론 또는 숙론을 시작한 겁니다. 자타칭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. 근데 참 대단한 거는 이분들이 특별한 그 규칙을 정확하게 잘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. 절대로 남을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고요. 우리나라 토론장에서 흔히 보는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뭐 저 국민은 생각도 안 하고 저 따위로 하다가는 나라 망합니다. 뭐 서로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. 사실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저런 건 하면 안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숙론 과정에서 금지를 시켰고요.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기로 합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갈 거고 이런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얘기하고 나는 또 남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뭐 이런 다음에 그 숙론이 끝나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계속 거기서 또 숙론 과정을 한참 겪은 다음에 다시 또 모이면 거기서 했던 얘기들을 또 들고 와서 또 같이 또 얘기들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여러 차례 거쳤답니다.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두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단순하게 국가의 미래를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킴이 필요하다는데 도달했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른바 시나리오 방법을 택합니다.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 4가지로 시나리오가 압축이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4가지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TV에서나 신문에서나 계속 이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 중에 하나가 이카루스 시나리오 같으면 이카루스는 태양을 향해서 계속 날아가다가 밀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가서 녹아버렸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. 저거는 극좌파들의 정책을 표현한 시나리오였어요. 파퓰리스트 정책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이것도 해드리고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렇게 막 하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녹아서 떨어진다. 그러니까 지나친 포퓰리스트 정책은 이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전 국민이 숙지했다는 겁니다. 그러고 투표장에 가서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투표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남아공 국민들은 넬슨 만델라를 선택했고 넬슨 만델라는 지극히 현명하게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이 4가지 정책을 골고루 잘 버무려서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. 물론 저 국민은 넬슨 만델라를 선택한 거는 좌파를 선택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카루스 정책에 표를 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델라 선생님은 현명하게 또 이끌어 갔다는 거죠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냐? 그냥 잘못된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그냥 사람만 보고 정당만 보고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정확하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
어쩌다가 저는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이제 화두를 던져놓고 지난 한 15, 16년 동안 뭐 여기저기 참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. 이제부턴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어떤 위원회에 불려가면 자꾸 위원장이 됩니다.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제 얼굴을 쳐다봐요. 그래서 저 뭐 묻었어요? 아니요, 회의 진행하시죠. 왜 제가 합니까? 위원장으로 호선되셨습니다. 왜 그걸 왜 제가 해요? 예, 나이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연장자십니다. 참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저 최근에는 뭐 별명이 제가 위원장 동지가 돼버렸는데 2013년에 제가 그때도 또 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요. 서울대공원의 수족관에 잘못 불법으로 붙들려 와서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자 해서 제돌이 야생방류 시민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됐는데 제가 또 어쩌다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몇 번 해봤는데요. 위원장 하다 이렇게 힘든 위원회는 전 처음 해봤어요. 아니 그냥 모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. 저 위원회는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위원장도 말 한마디 합시다. 어찌나 싸워대는지요. 그냥 뭐라고 이쪽에서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그런 지금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.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툭 하면 땅땅땅땅 해서 이제 떠들지 못하게 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룰을 정했어요. 싸워라. 싸우는데 딱 한 가지만 알고 싸우자. 자기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라든가 자기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나, 저 불쌍한 아이를, 저 돌고래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낼 것인가, 이 목표 하나만 두고 얘기하시라. 싸워라. 그 목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은 위원장 권한으로 가차없이 중단시키겠다. 그래서 제가 몇 번 중단시키고 이러면서 했어요. 참 무지막지하게 싸우고 했는데요. 정말 놀라운 일은요. 저 풀어주는 날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. 제주도의 김영항에 우리가 다 모여 앉아가지고 또 위원장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이제 곧 풀어줍니다.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좋을 수가 없어요.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. 다 싸웠거든요. 할 말 다 했거든요. 속에 있는 말 다 했거든요. 앙금이 요만큼도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잘 풀어주자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. 드디어 제돌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. 먼 길을 떠날 제돌이를 걱정하는 사육사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. 지게차로 작은 수조에 옮겨진 제돌이. 활어를 먹으며 먼저 와 있던 춘삼이 3파리와 고향 바다를 힘차게 가릅니다. 단순히 돌고래 한 마리가 바다로 돌아간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도 자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살피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. 그때 제가 뭘 배웠냐?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버넌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. 자꾸 전문가들이 합시고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국민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.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뭘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. 그러면 현지인들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러고 그분들이 농성하고 하고 시민단체 사람들은 또 거기 쳐들어와 가지고 단식 투쟁하고 거의 그런 과정을 안 겪고 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린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합니다. 그 정말 지독한 갈등을 계속 반복하는데요.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싸우면서 하면 돼요. 그 일을 당해야 되는 사람,
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, 그거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숙론을 하면 함께 뛸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본 일 중에 이 일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. 저 영리한 동물, 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동물에게 제가 자유를 찾아줬다는 게, 저는 아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그런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질까, 그냥 저 일을 하는 내내 늘 감동적이었어요. 그래서 가끔 제주도 가서 배 타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다른 돌고래들은 다 보는데 제 돌을 지금 몇 년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지금 너무 서운한데, 제 연구진들은 뭐 맨날 봤다 그러는데 왜 내가 가면 안 나오는지 참 너무 섭섭한데,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일들이, 제돌이와 제돌이의 친구 4마리를 우리가 다 보내줬는데요, 그 5마리가 지금 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이 일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이걸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. 그 많은 분들이 충분히 얘기하면서 이 일을 해낸 겁니다.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.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버드 대학에는 Society of Fellows라는, 저는 뭐 우리말로 명예교우회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, 대단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잡담하는 곳이에요.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. 평생 자기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 둘러앉기만 해도 거기서 학문에 불꽃이 튀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. 하버드의 소사이티 펠로우즈의 주니어 펠로우가 되면 그냥 조교수 월급을 받고 3년 동안 저 보고서 한 줄도 안 써도 되고요, 그냥 팽팽 놀아도 됩니다. 그냥 완벽한 자유를 줍니다. 3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그냥 마음껏 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. 미시간 대학에 똑같은 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지원해서 어쩌다 제가 거기에 당선이 됐습니다. 그래서 3년을 그 주니어 펠로우로 살았는데요, 제 인생 전체랑 그 3년이랑 안 바꿉니다. 학자로 살면서 그 3년처럼 기가 막힌 3년은 없었습니다. 수요일 점심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저 오피스에서 만들어주는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토론을 시작하면 밤에 헤어졌어요. 너무 재밌어서.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매주 하면 52 곱하기 3이면 150가지가 넘잖아요. 3년 동안에 거의 200가지 주제에 대해서 귀동냥을 한 겁니다. 제 연구실에 통서본이라는 걸 만들고 이 Society of Fellows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. 굉장히 다른 분야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모여 앉아서 또 학생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삽니다. 그동안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못했던 숙론 민주제,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 해봅니다. 비록 학창 시절엔 못 배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배움의 속도가 빠른 분들이면 충분히 저는 이걸 해내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기대를 하는 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요, 머리에서 이해만 되면 전광석화처럼 움직입니다. 한 10여 년 전에 전국이 무덤으로 뒤덮인다고 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댄 적이 있어요. 무덤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면 큰일 난다. 전문가들은 이건 안 변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장묘 문화니까, 우리 전통 문화니까 안 변할 거다. 지금 화장장이 부족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. 불과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런 문화를 바라보는 각도가 완벽하게 변했다는 겁니다. 우리는 머리에서 이해가 끝나면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.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 요즘 세기 말, 19세기 말 비엔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국가가 혼란해지는 와중에도 비엔나라는 도시는 기가 막힌 문화의 도시였답니다.
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많은 분들, 음악에서는 말러 또는 쉔베르크, 또 저 경제학에서는 하이에크, 미술의 저 클림트, 이런 양반들이 전부 그때 저 비엔나에 다 살던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이 툭하면 저 살롱에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이러던, 나라는 망해가는 것 같은데 비엔나의 문화는 기가 막히게 꽃을 피우더라는 거죠. 지금 대한민국의 저 젊은 친구들이요, 저녁 때마다 모여서 책같이 읽고 토론하고 이런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거 아닐까, 그런 생각합니다. 그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서로 숙론하는 방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숙론 과정이 끝나면 어쩌면 우리 정치 굉장히 많이 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숙론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